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먼저 처음 알아본 것이 무작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였고, 이거는 이제 각 노드들 사이에 링크가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라고 그랬고,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링크의 수, 즉 연결 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분포를 보인다. 정규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약간 바꾼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이제 있었죠. 그리고 규칙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규칙을 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이런 네트워크에서 몇 개를 빼가지고 먼 곳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갑자기 세상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흔히 발견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보인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로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척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조금 약간 이상한 이름의 네트워크가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우리 인간 세상 혹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연결 단계가 짧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노드들이 비슷한 종류의 연결 수를, 즉 링크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적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혹은 저번 시간에 예를 든 걸로 보면 이제 사웨얼리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은 일촌이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표현을 하려면 이제 그거를 여기 이 네트워크에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각 그 노드들마다 혹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각 사람들마다 친구 숫자가 막 다른,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친구도 있고 적은 친구 수가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보면 분포가 길게 늘어서 꼬리가 굉장히 긴 이런 형태를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보여준 맨 처음에 보여준 무작위 네트워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무작위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여기 보면 평균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이 뭐 연결된 숫자가 5다 그러면 뭐 여기서 뭐 하나 뭐 많고 적고 이런 정도 다 그 근방에 몰려 있다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척도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이 없고 굉장히 이렇게 개수가 많은, 연결 수가 많은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척도업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걸 척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까 그 무작위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링크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떤 특징적인 숫자가 있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분포에 따라서 10일 수도 있고 뭐 100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기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고 이제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마당발들은 이 친구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마당발은 물론 이제 소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건 아닌데, 그렇지만 아무튼 그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굉장히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정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운 그 함수 모양을 막 기억하면 아직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 곡선의 모양을 보면 이게 그때 뭐라고 배웠을 거냐면 이게 반비례 곡선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는 이제 직선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반비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으로 나타나죠. 이게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1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곡선이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이제 순우리말로 이제 앞에다 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멱함수의 법칙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분포는 멱함수 법칙을 따른다.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굉장히 많은 그런 노드들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브라고 얘기를 해요. 허브라는 얘기는 또 여러분들이 딴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무슨 뭐 경제나 이런 데서 무슨 금융 허브니 뭐 교통의 허브니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봤을 텐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주변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 그걸 바로 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충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면 항공망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전에 그 무작위 네트워크는 이제 그 땅에 이렇게 깔아놓은 고속도로망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이제 비행기들이 서로 도시들 사이 연결돼 있는 이런 거는 이런 항공망은 그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땅이야 뭐 이렇게 딱 한정돼 있고 거기에 이제 선을 몇 개 그리면 몇 개 못 그릴 수가 없지만 비행기라고 하는 건 그냥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공중에 띄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여기 뭐 시카고나 뭐 그런 도시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도시까지 굉장히 많은 비행기가 이렇게 운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가 말하자면 이제 허브 공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공망 같은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고속도로망에 대비해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도시가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서로 연결돼 있는 것들을 보면 서울은 다른 도시하고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강원도나 아니면 저기 뭐 경상도나 전라도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소도시들은 기껏해야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하고밖에 연결이 안 되죠. 제주도는 조금 예외적이라서 딴 데하고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래도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는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경우는 사실은 좁은 세상 네트워크처럼 이게 연결 단계가 굉장히 짧아요. 이제 그걸 여기 다시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규칙적인 네트워크예요. 여기 보면 이 선들이 규칙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한참 동안 이렇게 해야 겨우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더 숫자가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한참을 가야 뭐 수십 번을 거쳐야 이제 이게 반대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규칙적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작위 네트워크는 여기 보면 이제 얘네들이 연결이 거의 뭐 규칙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들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겨우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좁은 세상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세계 지도하고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대충 다 그 근방에서 연결이 되다가 이렇게 대륙을 건너뛰는 이런 선들이 하나 이렇게 생겨버리면 사실은 몇 단계 거치지 않고 멀리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걸리지 않고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좁은 세상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척도 없는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이 좁은 거를 사실은 좀 이렇게 모형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 방금 얘기한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그 멱함수의 법칙 혹은 반비례 곡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럼 아까 수학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여기 뭐 지수가 있긴 한데 뭐 이게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대강 방비례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곡선의 모양이 아까 그 무작위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서도 얘가 이제 감소를 하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빨리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척도업 네트워크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이거 감소를 하긴 하는데, 이 감소하는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순식간에 그냥 팍 떨어져 가지고 0이 돼버리는 거고, 얘는 감소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여기 끝까지 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천천히 감소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특별히 그 개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금 뭐 어떤 그 최대값이 있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떨어지는 뭐 그런 이제 숫자 혹은 척도가 없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척도업 네트워크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척도업 네트워크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모양을 나중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은 부분의 전체의 모습이 계속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프랙탈 구조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인간 사회, 뭐 여태까지 예를 들었던 뭐 배우들이나 학자들 사이의 연결 관계 혹은 친구 관계 혹은 심지어는 성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사회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척도업 네트워크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결 단계가 짧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연결 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회 현상을 봐도 여러 기업들 간의 거래 관계, 뭐 연결 네트워크나 아니면 국가 간의 무역이나 혹은 부의 배분, 그러니까 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배분이 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늘 쓰고 있는 컴퓨터의 그 인터넷 연결망이나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망이라고 하는 건 선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혹은 무선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는 거, 아니면 웹 연결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어디에 접속하는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척도업 네트워크의 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물계에서도 혹은 뭐 인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생물에 대해서도 이제 신진대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신경 조직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척도업 네트워크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딴 데서 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파레토의 법칙이나 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근본적인 구조가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고등학교,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어떤 고등학교 이성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과 그 분홍색, 핑크색이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성 친구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학생은 이제 혼자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한 사람만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이런 애들은 이제 말하자면 양다리를 걸치거나 뭐 다섯 다리를 걸치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성 관계가 사실은 척도업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연결 관계고요. 이건 이제 국가 간의 무역 관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척도업 네트워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보면 선들이 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뻗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가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 에이즈 환자의 성접촉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소수의 에이즈 환자들이 서로 연결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결국 퍼뜨리는 그런 주범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끝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뭐 일종의 희생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윌트 챔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국 NBA 농구 선수였는데 뭐 좀 오래전에 은퇴를 했죠. 근데 이제 역사상 뭐 가장 훌륭한 농구 선수 뭐 5명 꼽아라면 그 중에 한 명 들어가고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여기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자서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서전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 16살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자서전 쓴 때가 60 몇 살인가 그때였는데, 그때까지 혼자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의 날마다 파트너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우리 사람 2만 명인가 하고 뭐 그래 같이 잤대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이런 그 성접촉망의 허브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렇지만 아주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인터넷 연결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뭐 여기 있는 컴퓨터가 저기 우리 학교 그 중앙 컴퓨터 그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외부 기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들이. 그다음에 그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다 그려 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그걸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프랙탈하고 이게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뭐 규칙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보면 그게 사실 전체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그 생체 내에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그 기능들이 연결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뭐 보면 다 모양들이 비슷비슷하죠. 이런 네트워크들이 전부 다 프랙탈 구조를 보인다 하는 걸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 이제 그 파레토가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80-20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80-20 법칙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친숙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본래는 80%의 완두콩에서 20%의 콩깍지가 생산된다. 완두콩이 20%의 콩깍지에서 생산된다. 이런 이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0%는 별로 생산하는 것이 없고 그냥 나머지 20%에서 웬만한 것이 대부분이 다 나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80%의 토지는 20%의 부자가 소유한다. 그리고 80%의 기업 이윤은 20%의 종업원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있으면 그 중에 80%는 놀고 먹는 거고 실제로는 20%가 다 일을 해치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개미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20%의 개미가 80%의 그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20%의 종업원들을 그럼 얘네들이 열심히 하니까 따로 떼어놓고 걔들만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면 거기서 또 80대 20으로 나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파레토의 법칙 혹은 80-20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꼭 80-20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관계, 그러니까 그 대강에 나눠지는 배분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80% AS는 20%의 고객한테서 나온다. 그러니까 꼭 불평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평한다 뭐 이런 얘기죠. 80%의 범죄는 20%의 범죄자에서 나오고, 80% 웹링크는 15% 웹페이지로 집중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다 막 접속을 하는데, 근데 누가 뭐 내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링크들은 다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80% 논문 인용은 38%의 과학자 논문에게서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지폐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어의 사용 빈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책이 한 권 있으면 그 책 한 권에 있는 단어들을 통째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몇 번 거기 그 책에서 사용됐는가. 그래서 그걸 해보면 이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은 그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거의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냥 안 나오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영어 같으면 뭐 더, and 뭐 이런 것들은 뭐 무수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80-20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바로 반비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80이면 여기가 20이다 뭐 이런 것이 80-20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비례, 아까 얘기한 그 몇 함수 법칙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 구조들을 따져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척돔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런 그 공통적인 구조가 발견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가 그렇게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느냐?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발견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건 사실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우표 수집 같은 거죠. 그건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잔뜩 모아놓으면 그건 백과사전 뭐 이런 거, 그림 수집 뭐 이런 건데,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사실 이제 물리학이고 과학이죠. 그 생성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의 원인이 있더라. 그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잘 맞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가 생긴다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그 크기가 딱 정해진 채로 그냥 바로 이게 우리의 네트워크야라고 이렇게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예를 들자면 어떤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두 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회원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처음에 이 두 명이 이렇게 이제 친구였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한 명 친구가 사람이 더워가지고 이제 그 모임에 가입을 하면 그럼 이제 이 처음에 있던 기존의 두 사람하고 새로 온 이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처음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가정을 하냐면 그 처음에 그 모임에 나타난 사람들은 두 명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럴 듯하죠. 어떤 한 순간에 즉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알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사람이 오면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이렇게 선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만 알고 지내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면 새로 온 사람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길 가능성이 높으냐 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기에는 비니빙 부익부의 원리가 개입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선호적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노드, 즉 새로운 사람이 추가될 때 그때 그 연결선이 어떻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이미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미 친구가 많은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선호적 연결 혹은 비니빙 부익부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계속 친구가 많아지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새로 사람이 와도 친구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세 명이 이제 동등한데 여기서 한 명이 더 오면 이 세 명 이제 이 사람은 이 세 명 중에서 누구하고 연결이 될 것인가? 선은 두 개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보면 이 처음에 있던 요 두 사람은 이제 선이 세 개가 나온 셈이 된 거죠.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선이 두 개밖에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이 추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보다는 요 사람들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이미 친구가 많은 쪽에 새로 사람이 와도 더 새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브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은 이걸 우리가 그 부로 생각을 하면 이미 부자인 사람이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돈을 불리기가 힘든 거고 이제 그런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과 선호적 연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성립하면 그러면 웬만한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꼭 그게 인간 관계가 아니라도 자연이나 혹은 사회 현상에서 발견되는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점점 커질 때 보면 자연스럽게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이제 그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때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규칙을 주면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막 커지다가 척도 없는 네트워크 하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에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무슨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막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척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얘기했던 창발 현상의 예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 개체 하나하나, 이 노드들 혹은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 이 사람들 하나 열심히 쳐다봐야 여기에 이 사람 안에서 무슨 척돔 네트워크라고 하는 성질이 발견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한 명이 딱 서 있는데 거기서 무슨 친구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거라는 걸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성질이 생겨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모여 있으면서 새로운 성질이 떠오르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창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물리학자들하고 사회학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생물학자나 아니면 경제학자들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책이 특히 이제 다방면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뭐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 링크라고 하는 책이 그 척돔 네트워크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부터는 생략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수업에 안 하고, 여기는 뭐 그냥 그 밖에도 다른 복잡계 물리학의 뭐 연구 주제 같은 것들을 잠깐 소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지폐가 어떤 식으로 그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를 한 장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는 그냥 물론 지폐를 한번 쓰면 돈을 한번 쓰면 그거로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지폐 한 장이 전국을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뭐 그런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길을 따라서 가는지 여기도 사실은 뭐 재미있는 규칙 같은 거 이제 구조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경매에서 자기가 낙찰될 가능성이 큰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경매에 낙찰될 가능성이 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뭐 재미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교통 흐름이 보통 뭐 이렇게 명절 때 같은 때 보면 뭐 혹은 요새는 뭐 주말에도 고속도로에 보면 차가 굉장히 막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한참 막히다가 갑자기 뻥 뚫리는 때가 있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온갖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복잡계 물리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물리학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도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을 할게요. 여기 요거만 설명을 하자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지금 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년 전에 당시에 이제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가 그 단일화, 요새도 단일화 때문에 난리지만 아무튼 단일화 뭐 한다고 한참 그랬는데, 그때 정몽준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기 전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관훈 토론회라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패널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냈는가라고 물었더니 다 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액수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얼버무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학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숫자를 잘 못 외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학과를 나오고 박사까지 한 사람이 숫자가 높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대답을 여기에 대해서 잘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물리학을 끌어들여 가지고 경제학은 물리학의 영향을 받아 굉장히 재미없는 학문이 됐다,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대선 토론회까지 아무튼 경제하고 물리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년 전에 이미. 그래서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여기 설명을 하려는 거였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기로 할게요. 뭐 주식시장 얘기도 나오고 좀 그런데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제목이 이제 아름다움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고 밑에 색신성과 물리의 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리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예술과 물리학을 이제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트 앤 피직스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피카소의 삶과 아인슈타인의 삶도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는 뭐 그런 연구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리학에서 아름다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추구해온 뭐 그런 가치다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페이스니 볼륨이니 뭐 매스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게 물리 용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예술에도 똑같은 용어 단어가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구하는 바도 같고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용어도 같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물리학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이런 우아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물리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본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회고를 한 적이 있냐면요.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뭐 몇 달이든 뭐 몇 년이든 아무튼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럴듯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그 논문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을 열심히 읽어보고 막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이론에 나오는 그 식을 딱 한번 보더니 아 이게 얼마나 추한 모습인가 하고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디는 사실은 좀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가 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구해서 이렇게 막 그래도 이론이라고 만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본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이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연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해서 전에 얘기했지만 양자역학도 거부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우주의 그 법칙이 아름다워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확신, 신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준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이론은 너무 추하게 생겼다, 너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절대로 옳은 이론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 어떤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처럼 마치 이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과학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일부나마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재미삼아 아름다움이란 예술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지나가는 길에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뭐 관점에 따라서는 누군가 그냥 장난을 쳐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화가가 뭐 추상화를 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침팬지가 그린 거예요. 침팬지 콩고라는 이름의 그 침팬지가 1950년대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침팬지는 자기가 화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옆에서 방해를 하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자기가 다 그렸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다 더 이상 이렇게 물감으로 뭔가 칠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니까 손대지 말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꽤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피카소 같은 사람도 이 공고의 그림을 사서 집에다 걸어놓고 뭐 이랬대요. 이게 몇 년 전에 경매로 팔렸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에 이제 팔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술이 인간만의 전유물인가 하면 사실은 이런 걸 보면 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건 난 처음에 믿지 못했는데 이거는 코끼리가 그린 자화상이에요. 요새 인터넷에 가면 그 낚시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기자가 뭐 이렇게 장난에 낚여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나 해서 이제 처음에 안 믿었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갤러리에 가봤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보면 이게 동영상도 있어요. 이 코끼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게 뭐 한 번만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유튜브에 가보면은 이거 뭐 숱하게 막 많이 그려가지고 태국이던가 그렇죠. 태국에서 이제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 이제 훈련의 결과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상당히 놀라운 일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의 코는 진짜 사람의 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넘어오면 이제 고대 그리스에 보면 사실은 이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든 물질의 구성 원소가 이제 대칭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에 보면 정다면체라고 하는 것이 딱 5개만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육면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런 딱 5개의 정다각형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정다각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한 면이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균형이 대칭적인 이런 도형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입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 정육면체고, 그다음에 정삼각형을 가지고 만든 거는 이제 요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정오각형을 가지고 만든 건 정십이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것들은 이런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보나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5개가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소가 뭐냐 그럴 때 자연 철학자들이 예를 들면 뭐 이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무슨 뭐 불로 만들어졌다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또는 뭐 원자로 만들어졌다는 데모크리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대세가 말하자면 그 4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불, 흙, 공기 이런 4개의 그 사원소설이라고 하죠. 그런 4개의 원소로 이제 우리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우리 땅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그 하늘의 세계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 이제 그걸 우리가 제5의 원소라고 부르죠. 그걸 퀸티에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5원소를 소재로 무슨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5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5개하고 그 다음에 이 정다각형 5개하고 딱 맞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물, 불, 흙, 공기, 그 다음에 거기다 천상의 물체까지 그것이 합쳐가지고 그 5개가 이 정다면체에 하나씩 대응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 4가지는 땅에 있는 것들이고, 이 보면 얘네들은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12면체는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좀 신비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천상의 물체에 대응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여기서 말하는 그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수학적인 대칭성, 아름다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참된 실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껏 해봐야 그 동굴에 비치는 그림자 정도만 보고 산다, 이런 식으로 플라톤은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어떤 그 대명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황금비라고 하는 거죠. 황금비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대강 얘기라면 이게 5대8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5대8은 아니고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5대8이라고 하는 이 황금비가 요새도 살아남아가지고 여러 곳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의 그 가로세로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명함이나 카드 이런 거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구조, 여기에 근접한 비율을 가지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생각했던 아름다움인데,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본래 이제 물리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혹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가 20세기부터, 그러니까 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후에 발전하는 그 현대 물리학을 보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이런 수학적인 아름다움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 나중에 학기 말에 다시 얘기를 할 그 이론을 보면 거기에는 그 대칭성이나 혹은 불변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현대 물리학과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 시대 그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그것이 현대 물리학에 와서
부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황금비를 좀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본래는 이런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건 숫자의 나열이죠. 여기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1, 1, 2, 3, 5, 8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들이 써지냐면 규칙이 이 예를 들면 여기 8하고 5하고를 더하면 이게 13이잖아요. 8하고 13하고를 더하면 2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숫자는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2는 3이고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5는 8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됐냐면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은 그 이탈리아의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연구를 했다고 해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걸 생각해낸 계기는 뭐냐면 토끼를 키우다가 토끼를 봤더니 토끼의 숫자가 마리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서 토끼가 이렇게 늘어나냐면 처음에 한 쌍의 토끼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쌍의 토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끼 토끼는 한 달이 지나야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 토끼가 있으면 이 토끼는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얘가 새끼를 낳을 수가 있게 되고 한 달 후에 얘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본래 어미 토끼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새끼 토끼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쌍으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편의상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미 토끼는 그 다음 달에 또 새끼를 낳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끼 토끼는 한 달이 지나야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날 때까지는 새끼를 못 낳죠. 그냥 그대로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또 계속 새끼를 낳고 또 얘는 한 달이 지나야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어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른이 된 애는 얘가 새끼를 낳고 이런 식으로 토끼가 이렇게 불안하는 걸 보면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구하다가 피보나치가 이제 요걸 이 토끼를 기르다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서양에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동양에서 인도에서는 이미 기원전 3세기에 핑갈라라고 부르는 그 인도 수학자가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수학이 서양의 학문이 됐고 그다음에 비록 뭐 동양에서 뭔가 먼저 연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양에서 이제 그걸 나중에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피보나치 수열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피보나치 수열이 토끼의 번식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 자연의 온갖 곳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나선형을 수학적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그럼 이렇게 그려요. 처음에는 크기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을 하나 놓고요. 그 옆에다 이런 정사각형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사각형을 점점 크게 붙이는데 여기 한 변의 길이를 그 새로 붙이는 이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쭉 붙이고 보면 이게 이 변의 길이가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꼭지점들을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을 하면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나선형 모양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걸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자연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제 카멜레온의 꼬리가 말린 모양이고요. 여기 앵무족이라고 부르는 그 족의 껍질인데 이런 데를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이 안에 피보나치 수열이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그러니까 그 우리 학교에 그 ECC나 뭐 이런 데 꽃이 좀 피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꽃들을 보면 사실은 꽃잎의 수가 대부분이 피보나치 수열 그 숫자에 의해서 꽃잎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석장자리는 백합과 북꽃, 그 다음에 채송화나 동백은 꽃잎이 5장이고요. 그 다음에 모란이나 코스모스는 8장, 그 다음에 13장, 21장, 뭐 34장, 55장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잎들을 꽃잎 그 숫자를 세보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보나치 숫자를 따른다는 거죠. 물론 간혹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면 클로버. 그때 클로버는 보통 클로버는 이제 석장인데 우리가 네잎 클로버면 무슨 뭐 행운을 가져다든지 해가지고 열심히 찾잖아요. 근데 왜 네잎 클로버를 열심히 찾느냐 그러면 그게 희귀하기 때문에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간혹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 숫자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바라기 꽃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해바라기 꽃 그 씨앗들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 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씨앗들이 쭉 이렇게 박혀 있는 분포하는 모양을 보면.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면 나선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나선형의 줄 수를 세 보면 이쪽으로 가면 이게 21줄이고요. 근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또 줄을 세 보면 이게 34줄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피보나치 숫자예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도 보면 파인애플 그 껍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선들의 개수를 쭉 세보면 이게 이쪽으로 세보면 13줄이고 반대쪽으로 세보면 8줄이에요. 이 8이나 13도 전부 다 피보나치 숫자죠.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들에서 피보나치 숫자들이 발견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 나뭇잎들이 나 있는 그 잎의 분포도 보면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5방향으로 나 있거든요. 여기 어떤 나뭇잎은 이게 5가 피보나치 숫자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 있냐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5개가 이렇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거죠. 이렇게 잎들이 돌아가면서 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날 때 몇 바퀴를 회전하면서 나느냐 이런 걸 세보면 이제 뭐 3번 시계 방향으로는 3번 회전한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는 2번 회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잎은 위에서 내려보면 이제 8방향으로 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쪽으로 돌면 5번이고 다른 쪽으로 돌면 세보면 3번 회전하면서 이렇게 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3이고 5고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10분쯤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곳들에서 피보나치 수열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예들이 이제 있어요. 이걸 그래서 열심히 이런 예들을 모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심심하면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굉장히 긴데 아까 그 토끼 얘기도 있고 무슨 소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까 보여준 이런 뭐 꽃잎들 뭐 온갖 사례들이 여기 막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갖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아까 이제 사실은 황금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황금비하고 이 피보나치 수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아까 황금비 얘기를 할 때 이제 8대 5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황금비는 8대 5는 아니고요. 이 8대 5는 근사적인 숫자예요. 진짜 정확한 황금비는 뭐냐면 여기 피보나치 수열들의 이 숫자들 사이의 비를 계산을 하면 처음엔 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분의 2, 2분의 3, 3분의 5, 5분의 8, 8분의 13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 개의 비를 쭉 이렇게 써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숫자로 이렇게 가요. 왔다 갔다 좀 하다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결국은 어떤 한 숫자를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뭐 그런 수렴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황금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2분의 무슨 루트 5 더하기 1인가 뭐 이런 숫자인데요. 1.618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숫자예요. 이게 정확한 황금비고 그래서 이제 8대 5라고 하는 거는 이 황금비의 근사적인 숫자죠.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서 사실은 황금비가 발견이 된다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황금비를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 나온 이 숫자들의 비가 사실은 근사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숫자의 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황금비가 예술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쓰였죠. 무슨 그림을 그리거나 건축을 하거나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들을 잘 보면 그 안에서 황금비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얼굴에 뭐 좌우 가로 세로의 비라든지 아니면 몸의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황금비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거기서 이제 황금비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들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 또 역시 여기에서 황금비가 많이 발견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그 사이트에 가보면 황금비가 온갖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가서 쭉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온갖 곳에서 자연에서 이런 피보나치 수열이나 황금비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뭐 우연히 뭐 온갖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 뭐 신기하네 하고 이제 끝날 거지만, 사실은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연히 계속 반복될 리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유는 진화 때문이죠. 진화라고 하는 건 기본 뭐냐면 본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수십억 년 동안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이제 진화된다고 하는 거는 그 온갖 환경에서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제 생존을 성공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생존에 성공을 하려면 생존에 가장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어야 성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명체가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건데, 그때 생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제 따져 보면 그게 사실 황금비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황금비다 이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황금비의 근사가 피보나치 수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연에서 황금비 혹은 피보나치 수열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러니까 뭐 고대 그때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식물들이 막 경쟁하던 그런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울창한 숲 이런 걸 상상을 해도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식물체가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일정한 면적 안에서 잎들이 최대한 가장 겹치지 않고 많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잎들이 많이 나긴 나는데 위에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아래쪽 잎들은 위에 잎에 가려가지고 햇빛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잎들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때 잎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따져보면 바로 이제 그것이 황금비이고, 근데 황금비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봤듯이 그 무리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황금비가 될 수는 없고 그거의 근사인 피보나치 숫자들이 이제 생존에 가장 유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잎이 났을 때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 잎들이 하나하나 최대한으로 겹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공간을 다 이제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발견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해바라기나 뭐 이런 데 씨앗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것도 어떤 특정한 공간에 그 씨앗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가장 빽빽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런 거를 해보면 거기서도 역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나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래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자연은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본래 내가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야지라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걸 우리가 만약에 추측을 해보자면 사람이 왜 그러면 황금비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건 사실은 그런 생존에서 살아남은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야 사람도 생존하는데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인지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도 있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새끼 토끼죠. 처음에 새끼 토끼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어미가 됐고, 얘는 이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새끼를 낳았어요. 한 달 후에. 그래서 얘는 이제 계속 어미가 됐는데 얘는 계속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새끼를 낳은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토끼예요. 이게 첫 번째 토끼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얘가 낳은 새끼죠. 새끼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고. 토끼 새끼를 낳는 패턴이 대부분이 남자야 이제 그렇게 낳는 거냐고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내 생각에 단순화를 하려고 그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토끼 그 농장을 생각을 해보면
토끼 농장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는 남녀의 비율이 1대1로 나올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크게는 맞겠죠. 그러니까 꼭 여기서 낳는 새끼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이 무슨 좌우 대칭, 뭐 거울 대칭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네 개의 도형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대칭적인 도형이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 원이 가장 대칭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좌우 대칭이죠. 대칭 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도 본래의 모습하고 똑같을 때 우리는 이걸 좌우 대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은 대칭 축이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바꿔도 대칭이고, 그다음에 물론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도 대칭이죠.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만들 수 있는 그 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정사각형인데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에 있는 이런 축 말고도 대각선을 중심으로 또 선을 그으면 여기에 대해서 또 대칭이죠. 이렇게. 그래서 대칭 축이 네 개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보다는 얘가 더 대칭적이고 얘보다는 얘가 더 대칭적인데 그 이유가 대칭 축이 더 많아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원은 대칭 축이 무한히 있죠. 중심을 지나는 아무 선이다 그어도 그것이 정확하게 그 두 군데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 한쪽과 반대쪽이 정확하게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이 가장 대칭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회전 대칭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회전시켰을 때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가를 따져보면 이 이등변 삼각형은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려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 직사각형은 180도를 돌려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이 정사각형은 90도만 돌려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 원은 각도를 뭐 맘대로 돌려도 돼요. 조금만 돌려도 되고 뭐 10도를 돌려도 되고 5도를 돌려도 되고 아니면 28도를 돌려도 되고 이건 아무리 돌려봐야 원은 변하지 않죠, 모양이. 그래서 이제 회전 대칭의 관점에서도 이제 각도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각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대칭적이다, 덜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칭이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은 방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대칭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불변성이 있다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이게 얘가 좌우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바꿨더니 그러니까 변환을 시켰더니 처음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 모습이 불변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화를 가했더니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불변이 상태로 남아 있는 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칭성과 불변성은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은 회전을 시켰더니 불변이더라. 이 예를 들면 이 정사각형은 이 대각선에 대해서 좌우를 바꿨더니 대칭이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불변이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칭성과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얘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그 대칭적인 모습이 자연에서 이제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건 이제 그 눈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굉장히 대칭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탄소 하나하나가 탄소 원자인데 그거 60개를 가지고 플로렌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축구 모양의 분자를 만드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정육각형하고 정오각형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구공 모양이 정확하게 되는데 이런 건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이 이런 그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복잡한 이런 대칭성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텐데 여러 가지 그 매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꼬임이라고도 부르고 매듭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뜨개질할 때도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쓸 텐데 이런 매듭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런저런 매듭을 막 이용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수학 이론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걸 그 대칭성의 관점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실감은 안 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학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전에 몇 번 등장했던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건 무슨 이상한 물고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가운데 좀 큰 물고기가 있고 바깥으로 가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칭적인 그 수학의 어떤 한 공간인데 이게 그 전에 그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말 한 장의 기약 할 때 그 말 한 장의 기약을 이제 평면에 그냥 그 그림을 그리자면 대강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아마 그랬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대칭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성 베드로 성당,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그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인데 거기 이탈리아 이제 그 바티칸 시티에 가본 사람들은 이제 이걸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성당을 보면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 성당을 설계도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는 이런 대칭성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리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대칭성이 이제 불변성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우리가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같은 그런 도형에 대해서 대칭성을 따졌지만 물리 법칙에서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 법칙, 그러니까 뭐 뉴턴 방정식 혹은 뭐 슈레딩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 이런 이제 물리의 그 기본 방정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리의 기본 방정식,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아까 도형으로 얘기를 하자면 회전시키거나 뭐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거나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줬을 때 그 물리 법칙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때 우리가 그 물리 법칙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의 대칭성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형에서의 대칭성과 같은 의미이고 그걸 단지 물리 법칙으로 확장한 그런 개념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주에는 그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칭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얘기한 회전 대칭성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다 같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 법칙, 우리 우주의 근본 법칙이 있으면 그것이 뭐 동쪽과 서쪽을 차별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대칭성들이 예를 들면 이제 좌우 대칭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공간의 원점 이동이나 시간의 원점 이동 이런 대칭성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그 가장 근본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대칭성들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이 중에서 좌우 대칭성은 최종적으로 없어요. 나머지 세 개는 있는데. 그다음에 이 밖에도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한 대칭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대칭성에 대해서 그 물리 법칙의 대칭성의 중요성을 연구한 그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에미 뇌터라고 부르는 그 여자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본래 수학자인데 물리학에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고 특히 대칭성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존 법칙이 하나가 있다는 정리를 증명해서 이제 물리 법칙의 가장 그 기본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잘 되살려 보면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그 여자 과학자가 나왔어요. 이 수업에서 전에 잠깐 퀴리 부인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굉장히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 그 중에 이제 딱 여자 한 명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 퀴리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퀴리 부인 말고 이제 처음으로 그 여자 과학자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때가 보면 이제 뭐 19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라는 이유로 사실은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일화가 뭐냐면 여기는 대학교이지 목욕탕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미네트의 스승인 힐베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예요. 당시 19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수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뇌터의 능력을 높이 사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감히 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없었거든요. 교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힐베르트가 이 뇌터를 이제 어여삐 여겨가지고 자기 옆에다 두고 이제 연구도 시키고 학생들한테 강의도 시키고 그러려고 이제 자기네 수학과에서 강사로 임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강사는 강의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새는 당연히 그 뭐 무보수로 일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강사로 임명하는데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말하자면 노력 봉사를 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힐베르트가 뇌터한테 해줄 수 있는 뭐 최상의 무슨 그런 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돈도 그냥 안 주고 그냥 뭐 강의하라는 거니까 일종의 착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계속 자기 옆에 두고 연구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무보수 강사 임용조차도 동료 수학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감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힐베르트가 교수회의에서 여기는 대학교이지 목욕탕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박차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화는 이제 막스 네터는 에미 네터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누가 얘기를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에미 네터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막스 네터가 이제 또한 수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수학자였으니까 당시에 그 뭐 아인슈타인의 누구며 온갖 사람들이 거기 이제 조문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에미 네터 이 딸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제 소개를 했나 보죠.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막스 네터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미 네터가 막스 네터의 딸이 아니라 막스 네터 돌아가신 분이 이 에미 네터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에미 네터가 사실은 더 훨씬 훌륭한 수학자라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튼 이제 이게 에미 네터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일화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일생 동안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미 네터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든, 현대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든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는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대칭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미 네터가 만든, 그러니까 에미 네터 이론이 뭐냐면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대칭성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존 법칙이 하나씩 있다. 이제 이게 에미 네터의 업적이에요. 근데 이걸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한 그 예를 한두 가지 정도만 들려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운동량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자연에 있어야만 될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대칭성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학문을 하는데 장소에 따라 가리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같은 이론을 내고 뭐 같은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연의 기본 법칙이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고 또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뭐 옳고 어떤 실험 결과가 같게 나왔다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서의 법칙과 부산에서의 법칙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서울에서의 법칙과 부산에서의 법칙이 다르다면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서울 부산까지 갈 것도 없이 연대에서 실험을 하는 거고 이대에서 실험을 하는 거하고가 같은 결과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 두 학교에서 법칙이 다르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공동으로 같은 실험을 하고 같은 학문을 하고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이론이 발전하고 뭐 학문이 발전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세상 모든 곳이, 적어도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지점이 다 같은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학문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이건 보통 언급하지도 않는 그런 종류의 그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이런 모든 곳에서 물리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장소에 따라서 물리법칙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학문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그러니까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대칭성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대칭성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대칭성 때문에 이제 그 에미네트의 그 법칙에 그 에미네트가 증명한 그런 이론에 의하면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정말 당연한 건가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냥 우리는 늘 별 생각 없이 믿고 쓰긴 하지만 정말 이런지 안 그런지는 실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열심히 검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지구 안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야를 확대해가지고 지구에서의 법칙과 태양에서의 물리 법칙이 같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의문이 가죠. 태양 하면 굉장히 이상한 동네고 거기 막 뜨겁고 그럴 텐데. 그다음에 또는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지구하고 저 안드로메다 은하 혹은 뭐 백억광년쯤 떨어져 있는 저 끝에 있는 저 우주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저 한 100억광년쯤 떨어진 곳에서는 예를 들면 무슨 해리포터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로 검증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이것이 어긋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장소에 따라서 법칙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믿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실험적으로 이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